자, 자연과 더불어 사람과 더불어 행복한 삶. 여기는 고향 우리 학교입니다. 아, 두 번째 해도 쑥스럽네요, 여전히. 네, 그럼 2부 묻고 답하기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준비했던 질의응답, 그러니까 예비 대안학교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그걸 먼저 하려고 했는데 채팅창에 지금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질문들 먼저 하고 저희가 준비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훈생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김선경님이 질문해 주시는 건데요. 한 학년당 한 반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근접 연령끼리 통합 수업을 해요. 그래서 두 개의 학년이 보통 한 반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학년, 3학년, 그리고 4학년, 5학년, 그다음에 6학년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반당 인원은 6명에서 한 8명, 4명인 반도 있고 이렇게 네네. 운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우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중에 한번 방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학교 설명회 이제 끝나고 혹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제가 그 문자 보내드렸던 그 번호로 제 번호로 상담 신청하시면 저랑 이제 약속 잡고 상담하시고 학교 구경도 제가 시켜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김용우님 들으셨죠? 예, 기훈생께서 직접 가이드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학교 구경을. 네. 자, 다음은 무료로. 무료로. 네. 또 김용우님 질문해 주셨네요. 혹시 급식은 유기농을 쓰시나요? 네. 저 식자재는 거의 대부분 생협 제품을 이제 쓰고 있고요. 생협에서 가끔 안 나오는 제품들은 뭐 마트에서 구매도 하기도 하지만 거의 뭐 95% 이상은 유기농 제품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김성경님이 질문해 주셨네요. 6년제인가요? 네, 초등 과정 6년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하고 아마 연계된 질문인 것 같은데 중등 과정이 나중에 개설될 수도 있을까요? 네, 미래 일은 알 수가 없겠죠. 현재는 지금 아직은 없고요. 네. 네, 또 김성경님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6년 내내 한 담임제죠?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는 가능하면 선생님들 이렇게 좀 자주 다른 선생님들 만나는 거를 지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 담임 선생님 있으면 좋은 점은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오래 이제 자세히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이제 담임 선생님만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어른들, 다양한 선생님 만나는 경험을 이제 못 하거든요. 근데 대신 고향 우리 학교는 이제 되게 작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담임을 안 맡아도 사실은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밥 먹으면서 아이들 얘기 계속 하고 그리고 회의 때마다 아이들 얘기하고 그리고 아이들 자주 보니까 그래서 아마 한 담임 선생님이 오래 하는 것 같으면서 다양한 선생님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 그런 게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은수길님이 방금 질문해 주셨는데요. 여기까지만 질의응답을 하고요.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들 중에서도 아마 궁금하신 내용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치고 또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까지만 받고 저희가 준비했던 부분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은수길님이 선생님이 총 몇 분이신가요? 지금 담임 선생님이 3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영양 선생님이 1분이 계십니다. 네, 예. 여기까지 일단 실시간 채팅 확인하고 나중에 또 여러분 질문했던 것들 수합해서 한 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묻고 답하기 시간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안학교에 대한 이제 묻고 답하기를 시작할 텐데 약간 질문의 층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수준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걸 조금 나눠서 진행해 볼까 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그 비인가 대안학교와 인가 대안학교 차이를 모른다. 혹은 대안학교 하면 일반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이 다니는 곳 아닌가? 라든가 아니면 대안학교는 귀족학교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대안학교에 대해서 전혀 어떤 정보가 없는 어떤 제로 베이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안학교 일반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대안학교, 비인가 대안학교에서는 좀 알고 있다. 특히 정보를 많이 검색해보고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알고 있고, 특히 오늘 학교 설명회의 어떤 대상인 고향 우리 학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예,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고향 우리 학교에 집중된 질의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러면 조금 대안학교 전반에 대한 묻고 답하기 시간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기훈생, 그 빈가 대안학교가 뭔가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인가, 빈가 뭐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이제 인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이제 인가를 받은 학교를 인가 학교라고 하고, 그리고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가 이제 비인가 학교가 되겠죠. 그리고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설에 관한 조건, 그러니까 운동장이 어느 정도 넓어야 되고, 각 교실의 크기는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 과정.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교육 과정을 이제 국가에서 이제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학년마다 배워야 되는 성취해야 되는 학업 목표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거를 이제 따라야 인가를 받는 학교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생님이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가르쳐야 이제 인가 학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가 학교는 시설, 교육과정, 교사 자격증 이런 조건들이 이제 필요하고, 근데 이제 비인가 학교는 그 조건들을 좀 맞추기 어렵거나 아니면 그 조건을 맞춘다고 하면 어떤 그 대안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이 좀 달라져서 인가를 안 받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인가 학교를 이제 그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거죠. 학력이 이제 인정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검정고시를 이제 봐야 한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 교육 과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교육 과정을 이제 운영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안학교들은 뭐 여행학교, 아니면 철학학교, 아니면 뭐 예술학교, 뭐 등등등 이렇게, 그리고 고향 우리 학교가처럼 되게 이제 균형 있는 발달과 성장을 추구하는 학교, 이렇게 여러 학교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개는 일반 학교보다 규모가 좀 적어요. 그래서 대안학교에서는 규모가 크다고 해야 뭐 전교생이 100명, 뭐 200명 이 정도면 굉장히 큰 학교고, 대개 이제 고향 학교 우리 학교처럼 이게 몇십 명 이하의 이런 작은 학교들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대안학교도 빈가 대안학교 특히 비슷한 교육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교육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 적어서 재정적으로 부모님들의 부담이 이제 큰 편이고요. 그리고 학교 운영도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참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인가 대안학교 어떤 가지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훈생 설명을 지금 듣고 보면 좋은 점이 없네요. 그러면 빈가 대안학교가 왜 존재해야 되죠? 없는데? 네, 죄송합니다. 듣고 보니 네, 너무 짜고 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물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좋은 점 하나도 없다면 누가 이렇게 학비를 부담하며 힘든 대안학교를 운영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안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 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대안학교는 뭐 1990년 중반쯤부터 입시 위주 경쟁 교육 이런 걸 이제 반대하면서 생태, 공동체, 인권, 평화, 뭐 민주 시민 이런 교육을 지향하면서 이제 대안학교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이제 좀 다른 점은 앞에서 좀 여러 번 나왔는데 교육의 주체로서 부모님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이든지 교육이든지 관련해서 투명하게 부모님들이 이제 알 수 있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개는 좀 적기 때문에 인원이 부모나 교사가 긴밀하게 이제 협조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정기 상담이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뭐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방모임 통해 가지고 아이들 이야기들 같이 나누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또 작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학습이나 생활 또 관계 이런 면에서 아이들 하나하나 자세히 좀 살필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들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고 교사와 신뢰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랑 다양한 활동 수업을 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반에 뭐 20명, 30명씩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반에 뭐 5명, 6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목공이나 뭐 직조나 뭐 바느질, 뭐 텃밭, 뭐 과학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랑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작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고 신속하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음. 코로나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었던, 그리고 쌍방향 실시간 온라인 수업도 가능했고, 이런 것들이 아마 대안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은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가 지금까지 이제 잘 유지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뭐 기훈쌤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조금만 덧붙이면 그 가끔 비인가 대안학교라는 용어도 있고요, 미인가 대안학교라는 용어도 쓰입니다. 그래서 미인가 대안학교는 교육부의 관점에서 아직 미자죠. 그래서 제도권 교육 속으로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언젠가는 제도권 교육에서 수용해야 될 대상이라는 의미고요. 비인가 대안학교는 저희 대안학교 진영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데, 예, 교육 과정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인가를 받지 않은, 거부한 그런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차이가 좀 있다는 것, 예,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저희가 지금 학교 설명회를 하면 사실 신입생 대상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전학을 오게 될 편입생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신입생도 한번 나눠보면 일반 유치원이나 일반 어린이집을 다니다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또 공동육아라 그래서 공동육아를 통해서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이런 좀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훈생께서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아이들이 지내는 걸 보면 이런 또 어떤 신편입생들의 좀 차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나요? 어떠세요?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공동육아를 하고 오건 안 하고 오건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공동육아를 하고 왔던 친구들은 이제 평어나 뭐 별명 부르는 거 좀 익숙한 정도, 뭐 이 정도고, 나머지들은 뭐 큰 차이는 없고 금방 또 그건 적응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입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편입하고 나서 한 1년 정도가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 학교에 다니다가 이제 바로 비교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기가 뭐 불편한 점이나 어떤 갈등이 있거나 이렇게 하려도 이제 해소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들이 있죠. 뭐 아이들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수업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편입하고 오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 학교 아이들은 착하다, 욕을 안 한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자기 말을 잘 들어준다, 그리고 뭐 공평하다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고, 학교가 편하다, 뭐 즐겁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이제 한 1년 가지고요, 딱. 이제 1년 지나면 이제 뭐 자기가 언제 그랬는지 아는 듯이 이제 네. 이 정도 수준의 생활이 이제 제로 베이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끔 누가 마음에 안 든다부터 시작해서 누가 욕했다, 네. 뭐 선생님이 자기 얘기 안 들어준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슬슬 나와요. 그러면 아, 제가 이제 잘 적응을 했구나, 우리 학교 학생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네. 네, 그 적응을 되게 금방 하더라고요. 그죠? 예, 뭐 그러고 보니까 뭐 살구라든지 작은 달님은 그 우리 학교 들어오시기 전에 공동육아를 먼저 경험하고 오셨잖아요. 뭐 그거 그 공동육아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대안학교를 염두에 뒀을 때 우리 장벽들이 참 많잖아요. 조금 이따 많죠. 여러 장벽들, 뭐 허들들이 많아요. 한 110m 허들은 되는데 여러 단계를 이야기해 볼 건데 이것도 하나인 것 같아요. 아마 학교가 대안학교를 아이를 보내면
학부모들이 학교에 너무 많이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막 그런 두려움들이 좀 있기도 하거든요. 저도 사실 그 아이를 대안학교 보내겠다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마음에 걸렸어요. 얼마나 학부모로서 시간을 투입해야 될지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대안학교 아이를 보내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되나요? 대안학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어떠세요? 살과 먼저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사실 저는 이 질문을 네. 제가 고양우리 학교 그 입학 설명회에 왔을 때 그때 설명회를 해주시던 학부모,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졸업하신 네. 졸업조합원 제트기께서 별칭 또 나왔습니다. 제트기. 제트기께서 네. 답변을 해주셨어요. 네. 제가 지금 공동육아 다니면서 일 너무 힘든데 음. 학교도 그러면은 정말 못 다닐 것 같다 나는. 그래서 얼마 정도 공동육아랑 비교해서 공동육아를 다니신 분이 네. 계시다면 답변을 해달라.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 50%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동육아에 비해서 50% 이하다. 그래서 좀 안심을 했죠. 근데 들어와 보니까 한 25% 이하인 것 같아요.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저희 아이는 4학년이니까 한 이제 4년 정도 됐잖아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 공교육에서는 일반적으로 학부모의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학부모의 자리가 없고 약간 뭔가 그냥 흔히 말하는 바지 사장이나 이런 것처럼 네. 예, 그냥 자리만 이렇게 머릿수만 메꿔주는 그런 역할에 불과한 경우가 네. 사실 대부분인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경험을 못 해봐서.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생님, 학생, 이 학부모의 삼주체가 확실하게 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내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가 있고 우리가 또 그런 경험을 처리한 이제 절차가 있고 경험도 있고 이런 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물론 매번 공동육아에서도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회의하고 뭐 끝장 토론하고 뭐 맞아. 이랬던 것들이 너무 힘들었긴 했는데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확실하게 이것은 장점이다. 네, 이것은 그리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해야 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미 부여 가능할 텐데 사실 어른이 돼서 일을 한다는 건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해타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제가 우리 학교 들어와서 여기 참 나가면 많은 것들 데크라든지 울타리라든지 또 작년에 작업했던 모험 놀이터라든지 아주 작은 힘인데 보태면 그게 뚝딱 만들어지고 예, 원체 재능이 많은 또 엄마 아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실제로 즐겁게 그 시설물들을 활용하는 걸 바로 보게 되고 다음날 뭐 그런 뭐 감동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 같아요. 무엇과도. 맞아요. 네. 예. 막상 있을 때는 잘 모르겠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니까 네. 또 예, 좋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너무 힘들었나 봐. 네, 저기 지금 뭐 스텝 중에 운영위원장님 계신데 살구가 많이 힘들지 않다 그러네요. 예, 참고로 살구는 우리 학교 홍보소위장, 예, 홍보소위장이신데 앞으로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작은 달님 어떠세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의사 결정을 하는 총회가 1년에 2번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운영위원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학교의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는 회의가 있고요. 근데 내 아이가 공부하는 곳에 청소나 반 모임이나 학교 행사 같은 거는 일반 학교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대안학교, 일반 학교의 차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아이가 공부하는 이 학교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참여도가 다른 것 같고
좀 다른 게 있다면 학부모의 재능에 따라서 이제 참여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재능이 없어서 힘든 게 없네요. 그러니까 공동 육아 하셨다가 온 분들이라면 여기 천국이네. 왜 이리 없지? 왜 안 모이지? 심심해. 나중에 이제 조미 쓰신다고 이제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재능이 없다시는 분이 뭐 고우리 밴드에서 베이스라 그랬나요? 베이스 치시고 그 어려운 베이스. 예, 뭐 고양시 탁구대에 나가서 입상도 하시고 재능이란 게 과연 뭘까요? 네. 예. 마지막 단계로 그 아까 질문의 단계 수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지막 단계로 이제 이런 대안학교 전반에 대한 것들을 정보들은 좀 많이 알고 있다. 나는 오늘 사실 고향 우리 학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 유튜브 방송에 들어왔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대안학교를 꿈꾸는 예비 학부모님들이 참 문턱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높죠. 아까 허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중에 아마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또 정말 실제적인 그 허들일 것 같아요. 네, 교육비 문제입니다. 사실은 뭐 일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교육비는 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대안학교, 비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비가 듭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기훈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향 우리 학교의 그 교육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뭐 수준이라고 하면 뭐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를 텐데 비싸다 하면 또 비싸고 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교육비 말씀드리기 전에 대안학교 고향 우리 학교 교육비가 이렇게 있는 이유부터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인가 대안학교는 이제 법적 지위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교육청이 관할하는 것도 아니고 시청이 또 관할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적인 이제 지원이 없기 때문에 학교 운영에 관한 모든 부분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내는 교육비에 이제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높은 교육비를 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있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이 행복한 성장과 배움을 위해서 고향 우리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10년, 11년간 노력해왔고, 그래서 이제 고향 우리 학교가 아직도 건재하게 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고향 우리 학교 월 교육비는 올해는 60만 원이에요. 그리고 교육비는 해마다 이제 총회를 통해서 조금씩 조정되긴 하는데 올해는 6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입학하시게 되면 입학금 50만 원과 발전기금 300만 원, 예탁금 300만 원을 내시게 됩니다. 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학교 이제 운영을 위해서 이제 쓰여지는 돈이고, 네.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의 이 터전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전학을 가거나 아니면 졸업을 하거나 하면 네. 돌려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교육비는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냐? 다행스럽게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자체하고 교육청 그리고 국회 등에서 대안학교 또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예전에 비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2016년 자료인데 보니까 매년 초등에서도 학업 중단 학생들이 연 3,0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뭐 거의 5,000명 수준이고 고등학교는 뭐 2만 명씩 이렇게 학교 밖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교육부 입장에서도 학교 밖으로 나오는 이 친구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시청 예를 좀 먼저 들면 고양시에서는 이제 2016년부터 급식비와 교육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6년에는 고양시 전체 예산이 전체 대안교육에 대한 지원 예산이 1억 5천이었는데 올해는 10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필요성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재정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는 저기 고양시 이재준 시장님이랑 대안학교 관계자들이랑 간담회도 가졌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인데 서울시에는 작년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9월에 이제 통과를 했고 그래서 올해부터 학교당 교사 인건비 3인 이내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학교당 연 1억 정도. 그다음에 급식비는 공교육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비도 연 5천만 원 내외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보통 그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면 경기도도 이렇게 발맞춰 가는 편이라 경기도는 올해 이제 7월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실질적인 어떤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이제 마련돼 있기 때문에 또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례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인데 민주당이 이제 박찬대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교육 분야 1호 법안으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을 2020년 6월 5일 날 발의를 그렇죠. 했거든요. 이게 20대 국회에서도 법사위까지 갔다가 뭐 여차저차 이런 해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아마 21대는 통과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이제 대안학교가 그 학교는 아니어도 교육기관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정적 지원부터 시작해서 학력에 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풀릴 수 있는 실타래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마 대안학교를 보내시는 부모님들도 부담이 좀 줄어들고 교육 환경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아까 마지막에 기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예, 이번에 21대 국회 교육 분야 1호 법안인데요.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 지금 저희는 이제 고양 우리 학교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비인가 미인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죠. 공식적으로는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그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교육기관 고양 우리 학교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될 거고 그러면 기훈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력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지금 간략하게 소개하셨지만 이런 조례라든지 지자체 그리고 큰 틀에서의 법률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변화를 위해서 여기 계신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어요. 뭐 기훈센도 제가 알기로는 이 고양과 파주 지역의 대안학교 선생님들 중심으로 모여서 조례 모임을 한 4년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어떤 노력들이 조금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고 그 결실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그 법률화되고 그 다음에 이 조례들이 제정이 되면 제일 혜택을 보는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겠죠. 예, 지금 대한교육 기관들에 다 있는 아이들이겠죠. 하루빨리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루어져서 조금 학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좀 덜어서 이 대안학교 전체 전반적으로 어떤 문턱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기훈 선생님께서 설명하실 때 뭐 코로나19 우리 상반기 때를 돌이켜 보면 우리가 작은 학교이다 보니까 예, 그걸 좀 슬기롭게 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뭐 그것과 바로 연계된 질문인 것 같아요. 반대급부로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한 학년에 6명 정도가 될 텐데 그러면 작은 아이들이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늘 그냥 만나는 아이들만 만나게 되는 예, 뭐 친구의 풀 자체가 너무 적게 되는 뭐 관계의 고착화 현상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텐데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문제 왜 제가 이렇게 문제라고 표현하냐면 학부모님들 중에 대안학교에 다른 문턱은 다 넘으셨는데 아이들이 너무 적어서 친구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보내기가 참 주저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제 물론 그런 지점이 없지는 않아요. 학교에 아이들 뭐 친구들이 적기 때문에 친구 풀이 이제 적은 거는 사실이고, 근데 사실 그것이 이제
단점만으로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아이들이 훨씬 다양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뭐 예를 들면 일반 학교에서는 같은 학년 아니면 같은 반 이렇게만 관계들이 유지가 된다면 여기서는 위에 형, 그다음에 아래 동생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가 적기 때문에 관계를 잘 유지하려는 노력들을 아이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속에서 관계 맺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달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 수가 적기 때문에 그 대안학교에서도 일반 학교에서 벌어지는 아이들 관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당연히 이제 여기서 벌어지죠. 근데 이제 다른 거는 그게 오래도록 이렇게 발견되지 않아서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일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교사들이 아이들이 관찰할 수 있는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게 좀 빨리 발견되고, 그리고 해결 과정에서도 아무래도 부모님들이랑 의사소통이 이제 긴밀하게 잘 되니까 좀 더 그냥 이거는 너가 잘못한 거야, 이래서 너가 벌 받아야 돼, 뭐 이렇게처럼 학교에서 뭐 일반 학교에서처럼 학폭위가 열려가지고 뭐 변호사하고 뭐 경찰하고 이제 이런 일들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이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사실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놀이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잘 마련해 주는 것이 이제 교사나 어른들의 몫이라고 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고양 우리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이 이제 20분씩 있고, 그다음에 점심 시간은 1시간 50분이고, 그리고 그게 또 끝나면 방과 후에 또 한참 몇 시간을 놀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환경들이 이제 제공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관계를 더 밀접하게 맺고, 그래서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이런 특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네. 그래서 옛날에 꼭 우리 어렸을 때 동네 골목에서 누구 누구야 놀자 뭐 이러면 네. 우르르 모여가지고 막 놀고, 밥 먹으러 올 때까지 엄마가 아빠가 밥 먹으러 와 이놈 시키야 할 때까지 이제 놀았던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고향 우리 학교에서 그대로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음.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기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관계라는 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때 맺어진다. 뭐 그 표현이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합 학년제다 보니까 1, 2학년 뭐 3, 4학년 이렇게 묶이다 보니까 때로는 형이 됐다가 때로는 동생이 됐다가 누나가 언니가 됐다 이렇게 하니까 그 상당히 묘하게 동생일 때 동생의 역할을 하다가 또 상위 학년이 형이 되면 되고. 형 누나가 돼 이끌기도 하고 그런 부분 관계가 되게 밀접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동학년만의 관계가 아니고요. 좀 확대된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네, 물론 100명의 친구가 있으면 산술적으로 99번의 관계 맺기가 가능하겠죠. 한 번씩 맺는다면은. 근데 그러면 이 친구하고 관계 맺기가 실패하면 노력을 하지 않겠죠. 다른 친구들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본 것도 그렇고 6년 동안 우리 학교를 지내보면 그 관계 맺기에 조금 힘들고 실패했다가도 다시 도전하고, 물론 예. 네네. 그래서 그 관계 맺기 때 실패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도 다시 도전하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라든지 그 학부모라든지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되게 관계가 풀 자체는 적지만 되게 긴밀해진다. 그런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 이 인력풀이 적은 문제에 대해서 대안학교에 살구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뭐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뭐 공교육이나 대안 교육이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장점이 있고 어디는 단점이 있고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선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는 확률적으로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걸 저희가 부정을 할 수는 없고요. 근데 다만 저희 같은 이제 작은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관계 밀도가 조금 더 아주 잘 밀도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저는 이제 그거를 선택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렇게 작은 학교를 일부러 찾은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동영상 만들었잖아요. 아까 네, 네. 좀 전에 나온 거. 그래서 그 네. 동영상을 만들려면 이제 사진도 찍고 나중에 그 사진 중에서 뭐 좋은 것도 이렇게 골라내야 되고 하는데 제가 사진을 이렇게 다 골라내면서 아이들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 좋을까 이렇게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쉬는 시간이나 뭐 돌봄 때나 뭐 이런 점심 시간에 같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놀잖아요. 네. 또래랑 놀고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또래랑 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삼총사, 네. 2학년 삼총사, 네. 예, 뭐 그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형 아니면 동생 그리고 남자 여자 놀고 있거나 이런 거는 거의 사실은 공교육에서는 좀 보기 힘든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 뭐 현재 저도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또래와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대안학교 작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이와 학부모에서도 관계가 생길 수 있고 또 학부모와 학부모 사이에서도 관계가 생길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방면의 관계가 생기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저는 요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뭐 제가 갖지 못했던 저희 아이가 취하지 못했던 그 나머지 확률에 대해서는 크게 염두에 두지 말자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뭐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부모 입장에서도 거의 우리 학교 아이들 전부를 속속들이 알게 되잖아요. 사실 좀 이따 우리 이제 공동 돌봄에 대한 이야기도 할 텐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 오면 늘 그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저희가 별칭을 사용하면서 형어를 사용하면서요. 네. 그 저희 스텝 쪽에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 지금 고개를 왔다 갔다 돌리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면서 이번 고정해 달랬는데 방법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네. 다음은 마이크에 입을 붙이는 방법을 연구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학교가 초등학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어리니까 게다가 저희가 뭐 기숙형 학교도 아니고 통학을 하게 되는데 이 통학의 문제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작은 달님은 저학년 학부모니까 게다가 제가 집이 좀 먼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 통학 문제는 어떤가요? 저희 아이는 이제 파주에서 제2자유로 타고 한 25분 정도 이제 걸리는데요. 여기가 강매 IC 바로 나오자마자 학교가 있어가지고 근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분들이 힘들겠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이랑 차 타고 오면서 오늘 하루 뭐 어떻게 뭐 지낼 거야 다짐도 하게 하고 같이 화이팅도 하고 이제 하교할 때는 뭐 오늘 뭐 배웠어? 해가지고 얘가 오히려 학교에서 배운 거를 저한테 막 알려주고 같이 구구단도 외우고 큰 소리로 막 노래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얘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진짜 5분밖에 안 되는 그런 학교에 다녔으면 이런 추억을 쌓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여기 다니면서 의외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는 선비형들이 많아서 저 되게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 고양시 파주시 대안학교 중에서 좀 대중교통이 많이 다니는 학교가 여긴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네네. 네, 다른 데는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형들이랑 누나들이 많이 타고 다니니까 얘도 그런 걸 보면서 저절로 나도 이제 뭐 대중교통 타고 다녀야지 이렇게 자립심이나 도전심을 많이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스스로. 그렇죠. 참고로 우리 학교 앞에는
예, 영흥빌라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예, 5분 10분 단위로 많은 마을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예,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20번. 20번. 네. 예. 근데 그 부모님들이 이제 학교 때 픽업을 하다 보면은 간혹 그 맞벌이인 경우에 시간이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직장의 일이라든지 있어서 픽업할 때 시간이 안 맞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김생? 이제 우리 학교는 정규 운영 시간은 원래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운영인데 해마다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어느 해에는 빨리 아이가 이제 등교해야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늦게 하교해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운영 시간을 좀 조정을 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맞벌이 때문에 아이가 일찍 와야 되는 친구가 있어서 8시 20분에 학교를 열고요. 그다음에 저녁은 6시 반까지 이제 운영을 하는 걸로 바꿨고요. 근데 이제 6시 반보다 더 늦어지는데 돌봄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마실을 이제 이용을 합니다. 다른 가정의 아이를 이렇게 받아서 마실을 하기도 해요. 예, 드디어 마실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 제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또 우리 학교의 제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저도 아주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로 마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쉽게 풀면은 다른 가정에 놀러 가기, 친구 집에 놀러 가기인데요. 저녁 마실이라 그래서 그 다른 가정에 한 9시, 저녁 9시 정도까지 놀러 가는 게 있고 또 밤 마실이라 그래서 다음 날 하룻밤을 그 친구 집에서 자고요. 다음 날 그 친구와 함께 등교하는 그런 밤 마실 제도가 있습니다. 그 뭐 이 같은 마실을 비롯해 가지고 공동 돌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우리 학교 그 다니면서 우리 학교 학부모님들이 이 공동 돌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만족도가 좀 높으신 것 같아요. 예. 작은 달님은 좀 어떠세요? 이 경험을 해보셨나요? 예, 뭐 제가 뭐 바쁘고 이래서 급한 일이 생기고 이래서 아이를 걱정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누군가에게 요청하거나 이렇게 연락을 하면 기꺼이 맡아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뭐 크게 애로사항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모든 학부모님들이 다 내 아이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니까. 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그러니까 집 문제 때문에 여유가 도저히 안 돼서 하루 전날 담임 선생님한테 얘 내일 등교를 못 할 것 같다. 죄송하다. 이렇게 통보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담임 선생님께서 그러면 그 학생은 그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물어봤더니 얘는 당연히 학교를 재밌고 즐거운 공부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가고 싶어 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아침에 몇 시까지 데리러 가겠다 해서 저희 그 파주까지 저희 동 그 라인 앞에까지 오셔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등교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랬거든요. 저는 제 상황에 너무 바빠서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 생각을 못했는데 확실히 이제 선생님들이 항상 학생들을 먼저 아이들의 의사를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감동을 굉장히 받았었어요. 네. 그 선생님들의 열정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그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좀 대안학교의 그 구성원들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혹시 네. 그 아이를 등교시킨 네. 선생님이 기훈생이신가요? 개나리십니다. 아, 네. 네, 아니군요.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살구는 뭐 어떠세요? 네,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친정 어머니가 근처에 살고 계시고 또 자두도 프리랜서는 아니지만 집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실이 급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케이스 갖다가 한 개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의 경험은 아니고 공동육아 때 일이에요. 제가 지금은 이제 친정어머니랑 집을 따로 살고 있는데 그때 함께 살고 있다가 분가를 하게 됐어요. 집을 나누게 됐거든요. 그래서 같은 날 집이 매도와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분가를 하면서 제가 그날 셀프 등기까지 한번 해보려고 네,
큰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네. 그 날이 이제 어쨌든 이렇게 막 다가왔는데 네. 마침 또 그때가 말복이었어요. 그래서 아, 막 입이 바짝바짝 타더라고요. 그 그렇죠. 전날쯤 되니까 이게 제대로 이게 어떻게 잘 될까 싶어가지고 근데 혼자서 막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같은 공동육아 조합원한테 아니 애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누가 봐줄 사람이 있냐 그러더니 우리 집에 보내라 보내면 이제 내일 씻겨서 네. 어린이집에 등원시켜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2번 생각 안 하고 냉큼 오케이 하고 이제 그 사람이 그 조합원이 아이를 등원시켜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사하는 날이 돼서 새벽부터 정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같으면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셨겠지만 그날도 친정 어머니는 본인도 이사를 하셔야 되니까 정말 아무도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오후가 되니까 또 셀프 등기 한다고 뭐 세무사며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아이를 데리러 갈 시간이 됐는데 도대체 1초도 짬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들었을까 막 후회를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또 왔어요. 그래서 바쁘시죠? 그래서 하루 더 맡기세요. 제가 잘 씻고 먹여서 등원 시킬게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 전화를 받는데. 근데 제가 그분한테 뭐 보답은 못했어요. 대신 지금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 생긴 다른 분들한테 대신 보답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저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냥 저도 그분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그냥 대가 없이 선의로 그러니까 넙죽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저도 잘한 거죠. 그런 그렇죠.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일이 뭐 공교육에서도 뭐 안 일어나리란 법은 없지만 어쨌든 저희 같은 이런 공동체 안에서는 그 집의 아버지도 알고 부모도 알고 사실 할머니도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집에 아이가 가 있다는 게 되게 안심되는 일인 것 같아요. 이런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게. 그래서 이런 마실이라는 제도라는 게 저희가 특별히 강점을 가진 제도라는 게 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 그런 곳이 있다는 건 엄청나게 저희한테 위안이 되죠. 진짜. 그렇죠. 위안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아까 살구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마실을 통해서 요즘에는 이제 혼자 그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독자가 많은데 다른 가정에 가면서 거기에 이제 엄마 아빠 아까 말씀드린 할아버지 할머니를 또 뵈면서 그 가풍들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가풍들이 우리 집과는 또 어떻게 같고 다른지 그런 것들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아이들이 좀 커가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우리 엄마 아빠들이 뭐 고정적인 관념에 남녀 그런 성 역할에 따라 움직이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성평등 교육을 사실은 뭐 텍스트라든지 영상이 아니라 그런 실체험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상당한 강점인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저희 아이는 또 외동이라서 음. 마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외동이라서. 네, 맞습니다. 네, 뭐 심지어는 아까 그 살구한테 그 도시락을 싸줬던 그 친구 천안에서 지금 중학교 1학년 중학교 다니는 그 친구가 학교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실을 또 와요. 지지난주에도 왔어요. 네, 천안에서 여기까지. 마실을 네, 음.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한반도 마실의 힘이란 게. 횡단해서. 네. 예.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훈생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용어를 사용한다는 게 좀 맞는지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흔히 말해 그 몸이나 마음이 아픈 어떤 장애를 가진 아이들,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우리 학교에 신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티오는 어떻게 되는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장애 통합 교육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만큼 이제 환경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분을 뭐 저희가 모시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시설을 또 그런 아이들에게 맞춰서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렵고 해서 뭐 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대신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아이 이렇게 이제 그 말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이거 저희 이제 장애 통합 교육하면서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라는 것도 이제 좀 그렇지만 뭐가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모두들 다 다른데 이 친구는 교육적 요구가 특별히 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맞춰줘야 한다는 게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막 부족하니까 돌봐줘야 되거나 막 이렇게 베풀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저희도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정원의 한 10%를 이제 저희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명 정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아이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뭐 장애 판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진단명이 있거나 이런 거하고는 무관하고 대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을 저희가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착석이 가능한가. 두 번째는 지시 수행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 세 번째는 의사소통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공격성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한 교육 과정이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한가. 이 5가지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 5가지 기준에서 우리가 이 친구를 받을 수 있겠다 없겠다도 이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 그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아이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하고요. 입학 절차나 편입 절차는 동일합니다.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살고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아이라는 표현이 되게 와닿네요. 와닿고 사실 그 베풀고 시혜적인 관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적 관점이잖아요, 그죠? 예, 예. 다음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아주 많이 궁금해할 만한 또 사항들이고 실제로 실시간 채팅창에도 지금 질문으로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네요. 바로 그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양 우리 학교를 졸업하면 어디로 어떻게 진로 진학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훈쌤 답변 좀 해주실까요? 이제 그 보통 2가지죠. 일반 중학교로 가거나 아니면 빈가 중고등학교로 진학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대안학교로 이제 진학하는 경우에는 주로 고양시에 있는 중등 대안학교가 있어요. 부리학교라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많이 진학을 하고 근데 뭐 꼭 거기만 가는 건 아니고 지방의 뭐 기숙형 대안학교로 진학한 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중학교로 가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학력이 이제 인정 안 되니까 6학년 때 이제 검정고시를 보고 진학을 해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 그럼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근데 이거는 뭐 해마다 너무 달라서 어떤 뭐 특정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해에는 전부 대안학교를 간 적도 있고 어떤 해에는 전부 일반 학교를 간 적도 있고 그리고 뭐 반반 이렇게 간 적도 있고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과 조금 다른 거는 진학과 관련된 고민과 준비를 고양 우리 학교 친구들이 좀 더 일찍 그리고 좀 진지하게 한다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진학이나 진로 같은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일반 학교나 대안중학교를 이제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 학교로 간 친구 아니면은 대안학교로 간 친구 이렇게 선배들 만남을 통해서 실제 중학교 생활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진학과 관련된 판단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학교에서는 좀 많이 제공을 하려고 하고요. 학교에서는 특히 특정한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유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 친구는 대안학교를 가야 돼 아니면 뭐 학교 전체가 우리 학교에서는 대안학교를 많이 보내야 돼 뭐 이런 거는 없고 아이 성향에 따라서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랑도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죠. 이 아이 특성은 이래서 중학교 가면 이런 거는 잘할 것 같고 이런 거는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일반 중학교, 대안학교 뭐 이렇게 내놓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일반 학교 쪽이 좋겠다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안학교 쪽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아이들 이야기도 아이들의 의견들도 많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선택, 의견 이런 것들이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일반 학교에 비해서. 네, 뭐 진로 진학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6학년 학부모이다 보니까 좀 덧붙이면 그 한 두세 달 전부터 저희 6학년 방모임 할 때 저희 학년 방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이 진로 진학 문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끼리도 야, 너 어디로 가? 뭐 일반 학교가 아니면 대안학교, 예, 불이학교가 예, 불이학교를 계속 홍보하게 되네요. 예, 참 좋은 학교입니다. 중고등 과정, 예, 우리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데 지금 채팅창에도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졸업조합원들이 예, 불이학교가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막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게 이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의견들을 나누면서 같이 고민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그 공교육학교 다니면 그냥 그 아파트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게 되잖아요. 자연스러운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한 마디마다 아이들이 좀 고민해보고 선택해보고 진지하게 그것들을 같이 또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자체가 중요한 지점들인 것 같고요. 네, 저도 그게 좋아서 사실은 뭐 이렇게 9학년, 12학년까지 있는 이런 학교들도 있지만 저희 학교가 가지는 장점도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씩 내 진로에 대해서 뭐 단 1초라도 어쨌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있다는 게 사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예, 주어진 대로. 그쵸. 배정된 대로 가고 예, 뭐 성적대로 가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뭐 내가 원하는 걸 어쨌든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어쨌든 아이에게 주어지니까 이런 부분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여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뭐 진학하면 배정, 뺑뺑이 뭐 이런 용어들이 익숙하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 선택한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 뭐 사실 말이 나온 김에 오늘 이게 저희 6학년들 학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은 다 의정부에 가서 검정고시를 쳤어요 오전에. 네, 네, 검정고시 치러 갔었는데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했어요. 제도권 교육 시험 체험 학습. 네, 아이들이 처음 시험이란 걸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사실은 이 시험도 커트라인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 과목마다 커트라인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 시험을 치고 바로 답이란 걸 매겨보고 동그라미 X 하면서 그 과정들을 되게 재밌어하면서 예, 뭐 어떻게 우리 학교 아이들이 이제 진학을 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제도권 교육 그 체험학습을 마쳤다. 오늘 시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저희가 방송한 지 거의 2시간이 지났네요.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지금 시청하고 계신 그 대안학교 예비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지 않으실까 해서 준비한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요. 지금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이 또 들어왔네요. 2부에도 많이 들어와서 개별 답변 시간들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저희도 따로 지금 확인을 못해서 증문즉답이 될 것 같아요. 기운센. 자, 준비됐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반 학교의 수업 시간과 다른가요? 유리님이. 네,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수업 시수가 달라요. 이제 일반 학교에서는 국영수 사과가 일주일에 뭐 4시간, 3시간 이렇게 따로 배정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말과글, 수화샘, 영어
이렇게는 이제 과목명이 이제 비슷하고 배우는 방법은 조금 다르고 배우는 내용은 비슷하고 네. 그런 게 있고 대신 1과 3, 뭐 프로젝트, 때로는 생태, 그다음에 뭐 몸놀이, 또는 동아리 시간 뭐 등등등 해서 일반 학교에는 이제 없는 시간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네. 자세한 교과 내용이나 아니면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수업 시간 풍경들을 좀 보고 싶으시면 고양 우리 학교 카페에서 교실 이야기 게시판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유리님이 해주셨는데요. 일반 초등학교처럼 시험도 있는 건가요? 시험은 뭐 공식적인 시험은 없어요. 근데 대신에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좀 하고자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시험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평가하고 줄 세우기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험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사실은 내가 어떤 것을 공부를 하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점수로 나오니까 이게 줄 세우기가 되고 비교가 되는 건데 그렇다고 시험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서 제가 지금 2학년, 3학년 담임 맡고 있는데 아이들이랑 받아쓰기 시험을 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애들이 처음으로 이제 보는 시험이죠. 근데 네. 이제 아이들이랑 처음부터 이제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몇 개 틀렸다, 몇 개 맞았다 이런 거는 서로 말하기 없기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거 보는 이유는 내가 뭘 모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시험에 대해서 큰 거부감 없이 그리고 그렇죠. 내가 뭐 20개 중에 10개 틀려도 15개 틀려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네, 네. 근데 대신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우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제가 좀 되게 신기하게 얘기했던 거는 그래서 이제 틀린 거를 주말에 숙제를 내줘요. 10번씩 네, 쓰고 외우고 오라고. 그럼 애들이 월요일 와서 제가 다시 제 시험을 보거든요. 틀린 걸 다시. 그럼 거의 다 맞춰요. 9개, 10개 뭐 다 맞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제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시험이라는 거는 이런 거야. 스스로 모르는 걸 확인하고 또 모르는 걸 열심히 노력해서 알게 되면 자기가 이제 성장하는 거고 그래서 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이미지들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험의 본질의 의미들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스스로 평가를.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김성경님께서 월 교육비는 급식 포함인가요? 아니고 그리고 방과 후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네. 질문을 하셨어요. 교육비에 급식비하고 방과 후 비용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비 이외에 따로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이제 거의 없고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여행을 못 가는데 1년에 2번 정도 여행을 가는데 그때 한 2박 3박 4일 이렇게 여행을 갈 때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이제 여행 비용을 내는 거 그걸 제외하고는 따로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네. 여행 프로그램은 없나요?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저희 스태프께서 들살이 1년에 2회 정도 간다는 댓글은 달으셨다네요. 추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훈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들살이라는 교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좀 아쉬워요, 이게. 들살을 가면은 이제 저희가 2번 들살을 가는데 한 번은 전체 들살을 가요. 그러니까 1학년을 제외하고 1, 2학년을 제외하고 3, 4, 5, 6학년이 전체를 가고 전체는 다 가죠. 1, 2, 3, 4, 5, 6학년이 다 가고 그다음에 한 번은 이제 방별로 학년별 들살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전체 들살이의 목표는 자립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학년들은 엄마랑 떨어지는 거 그리고 가서 자기가 먹는 거 스스로 만들고 그다음에 자기 이제 자조 기술도 일으키는 거죠. 옷 갈아입고 자기 물건 챙기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전체 들살이의 목표고 네. 그다음에 학년별 들살이는 이제 멤버십 트레이닝 같이 아이들 간에 이제 서로 속 깊은 얘기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목표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면은 꼭 진실 게임을 해요. 가가지고 밤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꼭 불 끄고 누구 좋아하니 나는 누구 좋아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항상 해요. 네. 그 몇 명 안에서도 참고로 우리 친구의 풀이 적다 그랬죠?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알아. 그렇죠. 그리고 이미 다 아는데. 다 얘기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아쉽지만 어쨌든 들살이는 이제 그렇게 되고 코로나가 좀 빨리 진정이 되면 들살이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경님 질문입니다.
전 학생들과 전 학생들이 방과후를 같이 하나요? 안 하는 아이는 없나요? 네네. 방과후는 이제 자율이에요. 그래서 학교가 수업이 보통 3시 반이면 청소까지 다 끝나니까 네. 3시 반 이후로는 자유롭게 학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 놀고 싶은 아이는 이제 더 놀 수 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빨리 학교를 하는 걸로 원칙을 해요. 그래서 집안에 아이 돌볼 수 있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하면 이제 돌봄을 하는 거고 가능하면 하교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일찍 하교를 할 수 있도록 올해만 좀 특별하게 이렇게 하고 예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놀고 싶은 아이들은 놀고 가고 싶은 아이들은 가고 자유롭게 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여자 파쿠르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이들의 중학교 적응 정도는 어떠한가요? 아무래도 중학교 가면 또래 문화도 다르고 지금 넉넉히 가지던 점심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어색할 것 같고 중학교를 가면 갑자기 높아진 교육열에 비속어를 장난처럼 쓰는 친구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놀라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되어서요. 더불어 일반 중학교 진학과 대한 중학교 진학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네, 뭐 제가 갑자기 라디오 DJ가 된 기분이네요. 네, 이거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별밤처럼. 네, 답변해 주시죠. 이거 좀 어렵네요. 적응 정도는 뭐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뭐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면은 어떤 아이들은 막 그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시험 보고 막 자기 점수 높게 나오고 막 누구보다 잘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맞아요. 물론 또 안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막 중학교 갔더니 막 이제 공부는 이런 공부는 뭐 죽은 공부야 이러면서 자기가 뭐 죽은 신의 사회가 친구도 아닌데 중학교 1학년이 벌써 결정을 해버려. 네. 그런 친구들도 있고 이제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체로는 일반 학교를 간다고 해서 크게 어려움을 겪진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가 어렵다 그러면 근데 아이들이 그냥 편안하게 공부를 놔요. 그리고 대신 학교에서 다른 의미들을 좀 찾아요. 그리고 이제 또 반대의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이들마다 이제 좀 다른 것 같고 대신 중학교 가도 학교는 어쨌든 나름대로 자기 의미를 잘 찾고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래 문화 이런 것 같은 것도 사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학교 첫 졸업생 내보내고 할 때는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아이들이 어떻게 지낼까. 그렇죠. 근데 역시나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공교육 환경이 막 아무리 뭐 힘들고 뭐 아이들에게 비인간적인 교육을 하고 뭐 경쟁이 어쩌고 해도 아이 나름대로 그 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잘 지내요. 그리고 그 또래 문화를 또 금방 받아들여요. 음. 그래서 가면 이제 욕도 하고 욕도 배우고 그 또래끼리 이렇게 해요. 물론 안 하는 친구들도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아이들은 그냥 또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맞춰서 사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잠깐 뭐 1, 2개월 그런 거지. 우리 학교에 편입생 와서도 똑같이 적응하는 것처럼 네. 아이들은 어디를 가도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 문화에 이제 익숙해서 그런 친구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욕하고 때리지 않고 막 이런 것들 이제 아이들 이제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가서 나는 뭐 절대로 욕을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러면서 너네들은 나쁜 어린이들 막 이러는 이러지는 않아요 아이들은. 네. 아이들은 자기 친구들 따라서 이렇게 네. 그대로 나쁜 것도 나쁜 것대로 배우고 좋은 것도 좋은 것대로 배우고 그래야 또 그 속에서 어울려서 사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네. 기운센의 연기력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유수정님은 아까 답변하셨죠? 뭐 졸업생들 일반 중학교로 거의 전학하나요? 예,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은숙일님께서 1학년 입학하면서 한글 배우나요? 아이가 아직 한글을 몰라서요. 이건 이제 아까 말각을 설명드리면서 드렸는데 처음부터 한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선긋기부터 배워요. 아이들이 1학년에 오면.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직 소근육 발달이 더딘 친구들도 있고 해서 연필 잡는 법, 그다음에 직선 긋기, 곡선 긋기 이런 것들 이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 문자를 배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글은 대략 우리 교육 과정으로 따지면 2학년 말까지 배워요. 그래서 복모음, 이중 받침 있는 것까지 해서 2학년 말까지 이렇게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건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일반 학교도 교육 과정에 보면 한글 배우는 과정이 30 몇 시간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죠. 한 2달인가 3달인가를 이제 배우게 돼 있거든요. 음. 근데 이게 교과 간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는 한글을 모른다 치고 30시간 동안 이제 아이들을 한글을 가르쳐요. 근데 다른 과목에서는 이미 뭐 읽어보세요. 뭐 이렇게 써보세요 이런 게 벌써 나오거든요. 그렇죠. 모순적이죠, 되게.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제 과목이 약간 바뀌어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교과서가 나오긴 하던데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1학년들은 주로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쓰는 거는 이렇게 덜 하고 말하기를 많이 하죠. 말로 이제 자기 표현하는 걸 많이 하고 이제 쓰는 게 좀 익숙해지면 이제 단어 쓰는 거, 그다음에 이제 문장 쓰는 거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덧붙여 설명드리면 지금 6학년인 제 아들이 1학년 때 별명이 까막눈이었습니다. 한글을 전혀 몰랐어요. 예, 훌륭하신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셔서 2학년 때 됐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정고시를 치고 나오면서 아빠 국어가 제일 쉬웠어. 예,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네, 천천히 배워도 상관없습니다. 한글 모르셔도요. 예, 은수길님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유수정님께서 덕양구 쪽 거주 아이들이 많은가요? 멀리서는 어느 지역에서 등하교를 하고 있나요? 이것도 제가 답변해요? 저쪽에 운정, 저는 정발산. 예, 뭐 예. 여기부터 이제 예. 운정하고 아니 정발산. 교화. 네. 운정보다 더 먼 교화. 네, 옛날에는 여기 마포 쪽, 은평구 예, 쪽인가 마포에서도 있었고.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안에서 다닌 아이도 있다고. 네. 천안, 파주, 운정, 뭐 은평구 쪽, 예, 통학 가능하고 또 이제 출근길에 그 엄마 아빠가 이렇게 통학을 시킬 수 있으면 가능하시면 예, 거리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 사실은 같고. 저가 예, 이 학교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또 큰 부분이 여기가 이제 도심형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동육아 때부터 아이를 픽업을 했잖아요. 아침 네. 저녁으로. 그러니까 벌써 지금 6년 차거든요. 픽업 6년 차. 아우,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계속할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는 나는 버스를 타고 보내리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집 앞에서 학교 앞까지 버스가 2개가 있더라고요. 딱 네. 바로 가는 게. 네. 그래서 사실 결심을 굳힌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 버스로. 그래서 올해 4학년부터 얼마 전부터 하교만 네. 버스로 하고 있고요. 자기 말로는 이제 2학기부터는 아침에도 버스로 가겠다고. 아마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 아이의 순수한 의도를 곡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응원합니다. 네, 유수정님 질문 들어왔네요. 저기 학교 건물은 일반 주택을 개조한 건가요? 요 기훈생님 답변을 네, 해주시죠. 네, 일반 주택을 뭐 개조했다기보다는 일반 주택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교실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집 같은 느낌이어서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처음 이제 왔을 때 되게 좀 편안한 분위기를 좀 느끼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집이 학교인 거.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 공부를 했었는데 네. 우리나라 학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학교라는 공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대나 감옥하고 딱히 다르지 않은 그렇죠. 닭장 같아요. 닭장. 그러니까 군대나 감옥이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건물이 있고 운동장이 구조가 있고 똑같죠. 네, 구조가 네, 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어쨌든 학교가 생긴 이유도 그냥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학교가 집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맞아요. 예. 뭐 아까 뭐 공동 육아든 두 분이 경험하신 아니면 일반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7살 아이가 갑자기 8살 제도교육권에 있는 공교육 학교를 간다면 상당히 이질적인 형태잖아요. 그렇죠. 네, 연병장을 연상시키는 운동장.
예, 뭐 흔히 말하는 중대장 뭐 훈화하시는 4일단 교장 선생님 훈화하시고 뭐 하여튼 구조가 군대랑 아까 과목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 전에 7살, 1년 전에는 상당히 가정적인 느낌의 건물에 있다가 갑자기 예, 상당히 커지면서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너무 큰 공간이거든요. 네, 뭐 어른들은 잘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네, 네, 저희 아이랑 이제 가끔 제가 다녔던 학교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음. 이벤트를 가끔 해요. 음. 제가 옛날에 다녔던 학교. 음. 그럼 이 학교에 몇 명이 다녀? 그럼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제 얼핏 생각을 해볼까 한 반에 몇 명 해서 글쎄 한 1,500명? 그랬더니 이 1,50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감각이 없더라고요. 네, 어떻게 학교에 1,500명이 다닐 수 있는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전체 다 해도 20명 남짓인데 네. 저 사람들은 반을 어떻게 찾아가? 이런 거를 묻더라고요. 맞아요. 예, 하여튼 우리 학교는 일반 주택의 1층과 마당, 네, 그리고 옆에 있는 2층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김성경님께서 또 질문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질문왕이십니다. 질문 감사하고요. 짱! 핸드폰은 몇 학년부터 허용하나요? 요 기훈생이 좀 답변해 주실까요? 사실 이제 핸드폰이 원래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규칙은 스마트폰을 아이 명의로 이제 개통하는 것은 이제 안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통화 거리가 멀어서 통화만 되는 이제 핸드폰을 이제 사용하는 걸로 원래는 이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한 몇 년 사이에도 이게 좀 되게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뭐 투지폰 구하기도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빈도들도 굉장히 많아서 현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부모님들이랑 좀 의논해 가면서 좀 기준들이 좀 변경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있고요. 대신 학교에서는 뭐 스마트폰이든 아니면은 그냥 일반 폰이든 학교 오면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제출을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 걸로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게임이나 뭐 집에서 사용하는 시간들도 방 모임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비슷한 기준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집은 뭐 하루에 2시간 쓰게 하고 어떤 집은 일주일에 2시간 쓰게 하면 아이들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저 집은 누구네는 하루에 2시간 해준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안 해주는 거야. 그럼 이제 아이들이 불만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간 서로 간에 비슷한 합일점을 찾아서 아이들에게 비슷한 기준들을 좀 제공해줘야 아이들도 이게 지키기가 쉽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좀 덜 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정도로 하고 있어요. 네, 뭐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는 저희가 한 2번 정도 전체 뭐 예, 같이 한번 토론도 해봤던 것 같아요. 학년 방별로도 학부모님들 이야기도 해보고 뭐 사실 대안학교 쪽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그 스마트폰 전자기기 사용이 뭐 뜨거운 감자이긴 한데 김은세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1학년 때 들어왔을 때랑 지금도 좀 상황이 조금 더 달라질 것 같은데 하여튼 유동적이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적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가능하다면. 뭐 꼭 굳이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왜냐하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말 나온 김에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학교에서 정리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우리는 스마트폰, 핸드폰을 사용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인터넷을 사용한다. 근데 우리는 뭐 태어나서 20년, 30년 후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애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상이에요. 원래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끼리 말씀처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나쁜 점, 폐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어떤 조정하는 것과 그 공동체의 합의가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마다 생각들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여기 김선경님 방금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조금 이따가 저희가 여러분께 질문할 수 있는 소통 통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맞춰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예, 지금까지 2020년 고향 우리 학교 설명회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로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뭐
저희가 당연히 보시면서도 아셨겠지만 뭐 전문 방송인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스튜디오를 제가 빌려서 하는 것도 아니라 사실 아까 음향 문제 나올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예, 얼마 전에 인터넷이 끊긴 적도 있어가지고 오늘 비도 오고 해가지고 상당히 가슴 졸이면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뭐 이렇게 마치게 돼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뭐 하필이면 사회자도 또 대답을 제일 많이 하시는 대표 교사도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난무했는데 누누이 말하지만 고향 우리 학교는 경상도에 있지 않고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습니다. 조심형. 행신동. 네. 예, 하여튼 뭐 제 소감 겸 이 방송을 마치면서 제 멘트를 좀 마무리하자면 그래도 저희가 처음에 고향 우리 학교 학교 설명회니까 우리 학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여러분들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 또 대안학교 전반에 대한 궁금증도 좀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의도로 방송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뭐 그런 궁금증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소가 됐다면 뭐 성공한 방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고향 우리 학교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예, 네이버 카페 고향 우리 학교로 들어오셔서 입학 문의 게시판에 문의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기 아래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죠? 예, 저희 딜레이 돼가지고 지금 보이지를 않는데 이쪽인가? 네네. 아무튼 아래 학교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방송하신 분들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쌤부터 소감 말씀해 주시죠. 아, 예. 뭐 걱정했던 것보다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진솔하게 잘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 설명회 이제 신청하셨던 분들에게는 문자를 보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든 카톡이든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향 우리 학교에 이제 입학이나 편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향 우리 학교 카페에 공지글에 입학 지원서 다운로드 받는 곳이 하나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신편입 모집 전형에 관한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링크를 밑에다 이제 걸어둘 테니까 거기로 오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육과 일상을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아이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살구 카메라 보시면서. 네, 생소하고 어색하네요.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넘기 힘든 허들들이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허들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아이가 행복한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학교에 다니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행복한 아이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굉장히 고마울 것 같고 또 저희가 아까도 그 기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뭔가 외부에서 보기에 자연인 같은 느낌의 이런 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이렇게 미디어로 소통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은 달님. 오늘 설명회 통해서 대안학교와 고향 우리 학교 발전에 좋은 결과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거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자연과 더불어 사람과 더불어 행복한 삶. 여기는 고향 우리 학교였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2020년 고향 우리 학교 학교 설명회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